네,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한 연준, 뉴욕 시장의 반등과 앞으로의 전략 이야기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결국 연준은 6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이 불확실성 제거라는 인식 속에 뉴욕 증시 큰 폭의 반등은 일어났지만요. 파월 의장은 오늘 사실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오늘 기자회견장에서는 다음 달 1%포인트 인상 여부 관련된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세 하락장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 좀 높다고 보십니까? 네. 자, 우선 지금 이번 미팅에서 확실하게 얘기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나오거나 더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면 미 연준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거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 속도가 더뎌지면은 즉 인플레이션 숫자가 떨어지게 되면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폭도 줄어들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먼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지금 5월 달 숫자가 나왔었을 때 왜 시장이 패닉을 했는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근원 헤드라인 CPI가 8.3% 예상이었고 근원 CPI가 5.9%였는데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근원이 6%로 살짝 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이 CPI 숫자가 오히려 8.6%로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치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 부분, 금리의 상승폭, 또 증시의 하락폭을 다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에 5% 이상 폭락을 했던 미국 증시였는데 월요일 날도 S&P 500이 거의 4%, 나스닥이 거의 5% 가까이 급락을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5월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을 월요일, 화요일 날 보여줬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번 수요일 날 되돌리는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의 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까지의 조정 폭을 보시면은 자그마치 33.8% 정도 됩니다. 지난 11월 말부터 지금 거의 7개월 가까이의 조정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은 그만큼 금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하락폭이 더 큽니다. 전체적으로 세 개의 지수를 다 보면은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다우존스가 18% 정도, S&P 500이 23%, 나스닥이 3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정폭과 길이를 보시면은 S&P 500이 23.1%가 나오면서 또 조정 기간은 5개월 좀 넘는 기간이니까 나스닥보다는 훨씬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20% 이상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미 대세 하락장 또는 경기 침체장의 일정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S&P 500이 10% 이상의 조정을 발생했던 여러 차례 예입니다. 여기에 이제 파란색 선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던 구간, 그리고 이 오렌지색이 다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구간입니다. 자,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던 구간의 평균은 마이너스 12.5%니까 훨씬 작게 조정을 받았었고, 또 하락 기간은 6개월 만이면 됐고, 되돌리는 데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면 다 되돌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 구간이 23.1%나 나왔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시면은 경기 침체의 평균값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23.9%이고 하락 기간이 약 14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락폭으로 따지면 이제 거의 다 온 거죠. 그렇지만 이제 침체 기간으로 따지자면 지금 겨우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평균값이 14개월이라면 아직까지도 8개월 정도 더 조정이 있을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금리의 인상 속도가 더디어지지 않는 한 미국 시장은 계속 변동성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락폭은 이미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락폭은 한정적일 것이고요. 대신에 시간 조정이 필요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오는 7월 22일 또 9월 22일에 있는 미 연준 미팅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9월까지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염두에 두되 사실 오늘 FOMC 회의 결과 발표에서 반등의 시기라는 힌트도 좀 나왔다고 보십니까? 물가 지표에서 좀 찾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만약에 물가 지수가 미 연준의 그 FOMC 미팅에서 들어보면 파웰 의장이 했던 얘기를 보면은 자기네들의 생각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2023년, 2024년이 되면 빠르게 2%대로 복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떨어지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낮은 금리라는 거죠. 즉 중립금리를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2.5%입니다. 근데 지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5%니까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1%를 더 올려야지만 중립금리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 연준을 보시면은 이 어떤 신용도를 많이 잃었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한마디로 발작을 하냐면 결국은 미 연준의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냥 인플레이션 숫자만 보겠다 이런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올해는 금리가 인상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해왔던 미 연준이 말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올해 초에는 0.25%씩 올릴 거라는 얘기에서 0.5%를 올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난달만 하더라도 파웰 의장이 0.75는 테이블에 올려놨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0.75로 올렸습니다. 자,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핑계거리는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이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여전히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중립금리까지는 계속적으로 빠르게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미팅이 7월 27일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도 어느 정도로 올릴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0.5에서 0.75% 올릴 확률이 높다. 네, 즉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더 올릴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0.75를 올리고 나면 2%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서 2.25까지 올라가니까 중립금리 근처까지 오기 때문에 9월 달까지는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올리는 속도가 더디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는 시작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을 한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은 지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금리 인상을 감내할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이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 전체적으로 고용 시장까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해볼게요.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50.2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졌다 보니까 이게 결국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고용 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결국 실업률 추이가 앞으로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올라가는 폭이 4.1%까지 올라갈 거다. 근데 언제까지? 2024년 초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부터 1년 반 동안 3.6에서 4.1%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그래도 안정적인 고용이란 얘기입니다. 실업률은 당연히 금리를 올리고 있고 또 약간 이런 긴축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경기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실업률이 지금 3.6% 수준인데 천천히 올라가서 과거에 이런 어떤 붕괴가 일어났던 시기와는 비교하지 않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실업률 수준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서 판단을 하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10년 마이너스 2년 기준이 0.04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이 도표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타이밍상 가장 빠르게 오더라도 결국은 아마 2024년 초쯤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실업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여신 증가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자, 지금 현재의 여신 증가율이 9.3%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은행권이 경기를 계속 부양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 연준이 유동성을 아무리 빨리 축소하더라도 여신이 늘어나면 결국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예대율에서 나오는데요. 예금 증가율은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뭐 5%대의 예금 증가율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신 증가율이 9%대, 10%대가 나온다라는 것은 여전히 예대율이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상당히 많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안했었을 때 앞으로의 경기 침체, 물론 일시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소비 위축이 일어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봤었을 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국가별 매력도와 더해서 이런 환경에서는 좀 어떤 투자 매력도가 유효한지 전반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나서 오늘 이제 금리의 수준을 보시면 저희가 이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이 3.5%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의 3.498까지 찍었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더 이상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아주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만들어지면 이때는 달러가 하향 안정화, 즉 약세 추세가 일정 부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지금 105까지 올라갔던 달러 지수가 지금 살짝 하락을 해서 현재 4.5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추세가 계속 좀 하향 안정화가 되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 좀 환호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추세가 오래 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제 금리를 보시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글로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형 기술주, 반도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이 대부분이 성장주이고요. 또 전기차, 원자재, 금융, 건설 소비재, 또 고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잘 분산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대형 기술주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대형 기술주들의 매력도 충분히 상존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외에도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력 관련된 쪽,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 고유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신재생 에너지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한 20% 정도, 고유 에너지는 한 10% 정도 들고 가시는 전략이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 이후 앞으로의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해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준의 이례적인 0.75%포인트 금리 인상 단행, 앞으로 국내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투자전략팀장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네, 오랜만에 전화로 좀 인사를 드리네요. 네. 네, 자, 우려하던 자이언트 스텝이 좀 단행이 됐습니다. 오히려 연준도 이번 회의에서 좀 이례적으로 기존 스탠스를 바꿔서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기에 좀 시장은 이미 우려감을 모두 반영했다고 봐도 좋을까요? 아니면은 반영해야 할 우려감 아직 좀 잔존해 있다고 보십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은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점도표상으로 이제 3.8%대로 예상을 좀 하고 연준 의원들이 이제 전망을 했는데 이제 향후 이제 기준금리의 흐름을 잘 반영하는 2년 국채 금리가 3.2%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 금리 상승, 그다음에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은 많이 좀 반영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남아있는 위험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둔화, 그리고 이제 침체의 가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아직 연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그 연착륙에 기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성장률 자체를 굉장히 많이 낮췄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성장률이 1.7%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 성장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위험은 이제 경기 정도가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금리 인상 스탠스는 좀 감내할 경기 체력이 튼튼하냐 이 여부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문제는 역시나 이 금리 인상 속도를 감내할 만큼의 경기 펀더멘털인 것 같은데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이사님 얼마나 좀 크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제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이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 자체가 이제 그런 위험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70년대나 80년대와 같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길게 10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승 위험도 같이 좀 완화가 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환율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00원에 육박하고 있는 환율 정말 겁이 납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빅스텝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 상승에 대해서 좀 제한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저희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저희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결국 환율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어떤 성장률의 격차 내지는 이제 경쟁력의 격차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희도 같이 금리를 계속해서 높이게 되면은 저희의 경우 가계부채나 기업 부채에 대한 부담이 미국보다 크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금리를 미국만큼 똑같이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좀 덜 올리는 것이 환율 안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어제 국내 증시 또 무섭게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계좌 무서워서 열어보기 어렵다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나라 증시의 하단은 어디까지 좀 염두에 두는 게 좋을까요? 하단은 거의 많이 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 코스피 요즘 뭐 밸류에이션 지표들 믿으면 안 된다라고들도 우려를 하십니다만은 그래도 멀티플 PR이 거의 9배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사실 9배면은 아주 시스템적인 위험이 있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여기서보다 더 떨어질 위험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레벨이라고 좀 보여져서 코스피는 한 2,400대에서 2,500대 사이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지지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 그 어느 때보다 참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7월 FOMC 회의 전까지 아니면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지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뭐 아직 지금 이제 긴축이라는 75bp라는 산을 하나 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유가와 같은 이제 복병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경기에 대한 걱정들을 계속해서 좀 키울 수 있어서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이러한 위험들을 많이 좀 반영한 만큼 추가적인 약세에 대한 부분은 크게 더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지켜내고 인내하는 전략이 오히려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됐다고 하니까 마음은 놓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힘든 시장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섹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어떤 섹터 좀 지켜보고 계세요? 요즘 들어서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제일 좀 견고한 섹터가 에너지 정유 쪽인 걸로 보여지고요. 뭐 유가 상승에 따른 어떤 수혜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그 에너지 안보에 대한 어떤 중요성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섹터 같은 경우도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기가 하강이 되었을 때라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율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러한 지금처럼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오히려 약간
방어적인 형태가 좀 될 수가 있어서 에너지나 보험 업종들은 조금 길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던 섹터들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나마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의성 있는 전화 연결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